네, 갑질 논란으로 불의를 빚은 한진가가 운명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명희 이사장의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세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주요 판사들의 회의가 줄줄이 열리는데요. 이를 포함한 주요 이슈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진가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오전부터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들을 때리거나 또 심한 폭언을 일삼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출석 당시에 이제 기자가 가위를 뭐 집어 던졌냐는 말을 했을 때 그 대답은 안 했는데 일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부터 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그 이명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가 좀 죄명은 총 7개고요. 피해자가 11명, 그리고 범죄 사실 24개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굉장히.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다 입증됐느냐 여부가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도라면 다 입증이 됐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범죄 혐의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이명희 사장을 2번 불렀죠. 예. 2번 부르고 나서 원래는 관련 자료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근데 그날 밤에 바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명희 사장이 피해자들을 회유하려는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를 경찰이 했었거든요. 예. 회유하고 합의가 달라요. 생각을 해보시면 합의는 범죄 사실 인정하고 제가 피해 배상을 하겠습니다가 예. 합의인 거고요. 회유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라고 돈을 주는 게 회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명희 사장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과 접촉을 한다면 합의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보고 이건 빨리 구속영장을 신청해야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고 검찰도 바로 그 다음날 받아서 영장을 청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결국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 범죄 혐의가 전체적으로 좀 소명이 됐는지 소명이 됐다면 아마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거 재벌 총수 부인 가운데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영장 발부를 떠나서요. 예. 폭행하고 뭐 상해 이런 걸로 경찰 포토라인에 쓴 것도 처음입니다. 예. 뭐 구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묻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이번에 사실 조현민 전무의 그 물컵 갑질 이후에 너무 많은 제보들이 쏟아지고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벌 총수의 부인이 처음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뭐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가족의 이 조양호 일가의 어떤 좀 수치스러운 날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 역시 오늘 인천법무세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는데 이거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조현아 지금 전 사장 같은 경우 2번째 지금 포털에 쓰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법무부 산하 이제 출입국관리소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관련해서 한번 썼었고요. 이번 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밀수 또 탈세 의혹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청 인천법무 세관에 출두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밀수품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회장 일가의 집안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나왔던 물건들이 대부분 조현아 전 사장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그 코드 자체가 조현아 전 사장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그 밀수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조현아 전 사장께 맞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1번이죠. 그래서 일단 조현아 전 사장이 오늘 어쨌건 지금 이명희 사장이나 조현아 전무도 지금 소환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가장 먼저 소환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제 이명희 씨나 조현민 씨도 소환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밀수 혐의라는 게 사실 그동안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혐의 입증이 참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확보하고요. 그 물건이 세관을 거쳤는지 확인하고 그 돈을 누가 냈는지까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과거 것까지 전부 다 입증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밀수라는 것 자체, 그다음에 이제 탈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한 번 들여온 걸 기초로 판단을 해요. 그 죄가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밀수했던 게 한 5억 원 정도가 된다면 개별로 다 300만 원짜리를 뭐 이렇게 해서 한 몇십 번 정도 했다 그러면 300만 원짜리 밀수의 여러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액수를 그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하고 그 당시에 이제 금전 거래 내역이나 그다음에 그 세관을 거쳤는지 여부들을 파악을 해보면 가능은 할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세한 내역들이 많이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사가 좀 더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건가 어렵다는 얘기는 물품 확보 같은 것도 어렵고 그 기록이 남아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서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건이
지금 이 총수 일가로 갔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1단계인데 압수수색을 여러 번 했는데 계속 허탕을 치다가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내식 납품하는 업체에서 2.5톤 분량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대부분 조현아 전 사장 거였거든요. 이름이 이제 그 DDY라는 거였나요? 그 코드가 써 있는 걸 봐서 조현아 전 사장 걸로 추정이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물건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연결이 다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사 과정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조 전 부사장 가장 먼저 소환한 거는 가장 물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제일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돼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 구속 상태에서 아마 조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관련해서도 원래 이명희 사장의 지시 관련된 메일이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희 사장은 나머지를 다 조사하고 마지막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정리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뒤에 소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온 가족이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게 아들인 조원태 사장도 지금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오늘 5명의 조사관이 인하대학교 현지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98년으로 좀 과거를 많이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이제 이 조원태 사장이 과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2년제 대학을 나오려면 60학점을 이수를 해야 이제 인하대학으로 3학년 때 편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33학점만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인하대로 교환학생으로 와요. 교환학생으로 와서 21학점을 더 이수했는데 그걸 가지고 결국 인하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한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는 학점 교류제가 없었을 때여서 그러니까 인하대학교에 와서 교환학생으로 받은 학점은 여기에 평가 대상이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건데. 그게 들어가서 평가를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을 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그 당시 교육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편법 편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편법. 이게 불법이 아니라 그냥 편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조원태 사장의 편입을 취소시키지는 않고 당시에 편입학 업무를 했던 사람들의 징계를 이제 학교 인하대학에 의뢰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번엔 어느 정도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고 또 엄중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 입학 편입도 좀 취소가 되는 겁니까? 일단 형사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정농단 사건 때도 결국은 정유라의 입학에다 취소됐었죠. 뭐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인하대학교에서 과거에 교환학생으로 인하대학교에서 온 학생들의 그 학점도 합쳐서 편입학시켰던 전례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조원태 사장에게만 그렇게 했는지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야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서류 보관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류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조사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교육부 당시 조사를 확인하는 정도 차원에 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만약 그 조원태 사장만 그런 거였다면 학교 측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그렇게 불법이나 편법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한 걸 수도 있을 테고요. 그것도 문제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무언가 잘못됐던 건 98년 당시에도 교육부에서 그 당시 이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징계를 의뢰했다라는 건 그 당시에도 잘못됐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편입학 자체를 취소시킬 정도의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봤는데 지금 다시 판단해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겠네요. 네, 이렇게 온 가족을 다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수사는 사실 좀 많이 좀 가라앉아서 주목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 전 전무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까? 조 전무에 대한 수사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일단 그 당시 최초 물컵 갑질에 관련된 건 끝이 났고요.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조현민 전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이 안 된다고 반려했잖아요. 근데 반려했던 이유가 그때는 한 명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돼서 끝났어요. 그럼 업무방해죄 하나 남았는데 그 업무방해죄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광고 대행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는 됐습니다. 기소는 됐는데 사실 자기 일일 수도 있다고. 근데 업무방해죄 관련해서는 이게 조현민 전무의 업무인지 광고 대행사 직원들의 업무인지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그거는 변호사 사이에서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텐데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인정된다고 해도 벌금형 이상 선고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모든 지금 비위 사실을 드러나게 만든 장본인인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는
물론 또 앞으로 또 밀수나 이런 부분들도 또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최초에 촉발시켰던 그 부분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처벌될 가능성은 밀수 혐의는 뭐 크게 뭐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조현민 전무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 가사도우미 관련해서도 이 지금 조현민 전무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조현아 전 사장의 집과 그다음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집에만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었고 네. 일단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원이죠. 판사가 340명 정도 되고요. 근데 오늘 서울중앙지법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법원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제 배석 판사 30명이 이거는 성역 없는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전체적인 문건도 다 공개하라고 지금 이미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법원에서 총의를 모아서 이거는 우리도 정말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검찰이 그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먼저 나서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손에 넘기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검찰도 수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 그다음에 각종 법관 회의 등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결과들을 좀 도출을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문건을 비공개했어요. 근데 비공개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들어보면 세월호 사건을 담당해야 될 이제 법원이 원래는 목포지방법원입니다. 근데 목포지방법원은 너무 작다라고 해서 재판부를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문건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은 그 당시에 세월호 출항지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가 관할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거기에서 이제 콕 지목이 됐던 그 재판부가 얼마 전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 부심에 석방시켰던 분이 부장인 재판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을 좀 보수적인 쪽으로 넘기려는 거 아니었나라는 의혹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거는 별 문제 없고 그 재판부 사무분담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것을 다 공개하자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공개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좀 큰 건이 나온다면 쉽게 말해서 수사를 의뢰할 만한 건이 나온다면 이렇게 법원에서 판사들의 회의 등을 통해서 정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단독 판사나 뭐 배석 판사 같은 뭐 일반 판사들은 회의에서 지금 검찰의 조사를 넘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법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마치 재판 거래가 실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법부 내에서도 사실 좀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이야기를 잘 듣고 결론을 취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도 좀 고심일 것 같거든요.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루트 구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의뢰했어요. 대법원에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 그럼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건 대법원 판사들이 재판을 잘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사를 검찰에서 하면 그걸 기소를 하죠. 만약에 이제 그 과정을 기소를 하면 1심, 2심 거쳐서 다시 대법원으로 옵니다. 그럼 다시 셀프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특조단에서 나온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양세 대법원장이 지시를 해서 재판 결과를 바꿨다면 이거는 뭐 사실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는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될 얘기지만 도출이 된 재판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재판을 인위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게 전 정권의 소위 말하는 입맛에 좀 맞는 재판을 보고하는 형식이었다면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뭐 그 당시 계셨던 대법관분들도 계시니까 굉장히 불쾌하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그냥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한 거고 법원행정처에서 그걸 가지고 정부에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죠. 우리는 뭐 그 부분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일선 판사들의 입장과 대법관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여론도 사실 지금 법원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석연찮은 그 조사를 했다는 그 지탄을 받고 있는 특조단의 결론을 보면 임종원 전 행정처장의 개인적 일탈에 어떤 좀 무게중심을 두었는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개인 사안을 돌리기는 너무 방대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중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셀프 조사라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온 건데 근데 이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자회견 할 때 보면 내가 대법원장이었던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의미를 뒤집어 보면 나는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내가 수장으로서 사과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양세 대법원장의 입장도 결국은 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이 했다면 직접 했겠지 단독으로 했겠지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정말 조사에서 더 나가 수사까지 가려면 임종원 처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보고하고 했던 결재 내역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이는 사실 우리도 생각에 당연히 올라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의혹만 가지고는 사실 전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을 조사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판사들의 회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드루킹 특검과 관련된 수사를 위한 진전도 좀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야 3당에서 특검 후보 4명 중에 2명으로 네. 압축을 했거든요. 예. 임정혁 변호사와 허익범 변호사. 이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일단 같습니다. 이 두 분은 소위 말하는 공안통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두 분을 야당에 추천했다는 걸 보고 아 일단 이 드루킹 사건을 선거사범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어요. 예. 네, 공안 이제 통해서 보통 이제 선거와 경선 관련된 일을 하니까요. 이제 임정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불법 경선 의혹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진두지휘해서 형사처벌을 462명이나 했어요. 그건 거의 예.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건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임정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또 진보 쪽에서 바라볼 때는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FTA 그 시위 관련해서 약간 진보 단체의 집회나 시위에 좀 엄격하게 판단했다 뭐 이런 평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 물론 뭐 그 부분을 뭐 보수와 진보라기보다 불법과 합법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단 진보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하는 것 우려할 같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허익범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인천지검 공안부장 출신이고요. 이분은 지금 법학대학원 평가위원장인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을 좀 조율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두 분을 이제 올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안에 이 2명 중에 1명을 이제 특검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임명을 하고 20일간의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아마도 이제 그 6.13 지방선거가 지나면 이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 규모랑 뭐 그 기간도 그렇고요. 대충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특검 규모는 딱 내곡동 특검하고 저번에 국정농단 특검이 딱 중간입니다. 중간입니다. 네, 크기도 중간이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60일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받아서 30일 연장이니까 최장은 90일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중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번에 특검이 출범하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안에 특검 법안에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명시하느냐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의 이름, 그다음에 청와대 관계자, 뭐 더 나아가서 뭐 대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절충점으로 냈던 게 이번에 드루킹을 수사하면서 인지하는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만약에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이 관련이 돼 있다면 김경수 의원과 관련이 돼 있다면 그럼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청와대 관계자와 관련이 돼 있다면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실리를 택하고 또 여당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단어들을 다 뺐다라는 것, 뭐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이 특검이 시작이 된다면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번 국정농단 특검을 제외하고 13번째 특검인데요. 특검을 하면서 국민들이 좀 자조 섞인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옛날에 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올로비 사건에서 이번 특검으로 밝혀진 건 앙드레 김의 본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건 현 정권하에서 현 정권의 좀 불편한 부분을 수사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정말 진실이 좀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그 두 분의 이 특검 후보자 중에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정말 그냥 좌고면하지 말고 그냥 법과 원칙대로만 조사를 해주면 국민들이 그에 맞춰서 좀 평가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말 드루킹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정치권으로서 나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히는 그런 과정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